우리가 틀렸습니다. 미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70년간 한국의 핵기술을 막아온 미국이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핵동업 5대5 협정.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패닉에 빠졌고 중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28년 경력의 핵 전문가가 직접 쓴 보고서. 거기엔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러시아가 우라늄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 핵발전소 104기가 2년 내 연료 고갈 위기에 처했죠. 국방부 핵전략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18개월치. 그 이후는 암흑이었습니다. 그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5명의 고위 관리가 한자리에 모였죠.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 CIA 분석국장까지. 이 멤버가 동시에 모이는 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전례 없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권을 넘기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MIT에서 핵물리학 박사를 받았고 국방부 핵전략실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핵비확산 조약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20년 전 한 한국인 과학자를 미국에서 추방시킨 장본인입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우라늄 공급망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러시아였습니다. 그 붉은색이 지도의 절반을 뒤덮고 있었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체 농축 점유율 4%, 러시아 46%, 중국 급상승 중.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8년간 핵안보를 담당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리처드 해밀턴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 목줄을 잡혀 있습니다. 자체 농축 시설 가동까지 최소 4년. 그 사이에 발전소 절반이 멈춥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유럽은 이미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러시아 연료 없이는 못 버팁니다. 일본은 자체 시설 가동률이 12%에 불과하고요. 12%. 저는 그 숫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의 로카쇼 재처리 시설. 30년 넘게 운영했지만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었죠. 대안이 필요합니다. 해밀턴 장관이 새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과의 우라늄 농축 동업안입니다. 5대5 파트너십. 한국이 농축하고 우리가 구매하는 구조죠. 한국.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이 코웃음을 쳤고 몇몇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20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추방시킨 한국인 과학자, 박정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장관님. 제임스 워커 상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워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일본 로비의 핵심 인물이었죠. 도쿄와의 파이프라인을 20년 넘게 유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1974년 협정으로 농축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일본도 못 받은 권한을 한국에게 준다고요? 워커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아시아 질서가 무너집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게 50년간 유지된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해밀턴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칙이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됐겠습니까? 러시아의 46%를 의존하는 게 원칙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을 UAE에 수출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54개월 만에 완공. 세계 최단 기록이죠. 프랑스는 120개월, 핀란드는 170개월 걸렸습니다.
54개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죠. 하지만 원전건설과 농축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건설 속도일 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농축은 군사 기술과 직결됩니다. 한국에게 농축권을 주는 건 핵무장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해밀턴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콜린스 박사.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추방시킨 그 한국인 과학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민 박사. 해밀턴 장관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술 유출 혐의로 추방시킨 사람. 지금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총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박정민.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박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던 한국인 과학자. MIT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죠. 콜린스 박사. 워커 장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에게 농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비확산 조약의 감시 대상입니다. 농축 기술을 넘기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워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보십시오. 핵비확산의 전문가도 반대합니다. 워커 장관이 해밀턴 장관을 봤습니다. 일본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로카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 45톤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45톤이 있어도 뭘 합니까? 사라첸 국무부 아태 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죠. 30년간 재처리 시설을 돌려도 가동률 12%입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어도 실행 능력이 없어요.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일본 로카쇼 가동률 12%, 연간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 8%, 누적 지연 기간 22년.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일본은 30년간 약속만 하고 실행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사라첸이 계속했습니다. 원전 26기를 가동 중이고 연료 생산 공정 자동화율이 80%입니다. 품질 관리 자동 검사 비율 85%, 80%.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건 미국보다 높은 수치였죠. 과장입니다. 워커 장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국이 자동화율 80%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실사 보고서입니다. 2년 전에 한국 시설을 점검했죠. 스크린에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IAEA 로고가 선명했죠. 한국 핵연료 생산 시설 평가, 자동화율 82%, 불량률 0.3%, 세계 최고 수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3%라고요? 미국이 0.5%, 프랑스가 0.6%인데 한국이 0.3%.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콜린스 박사. 해밀턴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추방시킨 그 한국인들. 그들이 돌아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문을 닫았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20년간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20년 전 제가 내린 결정.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워커 장관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국에게 농축권을 주면 일본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시아 동맹 체계가 무너져요. 일본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건데요? 사라첸이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대안을 줄 수 있습니까? 로카쇼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워커 장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밀턴 장관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와 울산에 위치한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었죠. 한국은 세계 조선 수주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해밀턴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번조 속도는 미국보다 25% 빠르고요. KSSIII 배치급은 60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60개월. 미국 버지니아급이 100개월 넘게 걸리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원자로와 조선이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밀턴 장관이 물었습니다. 핵잠수함 자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그걸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자동화율 80%, 건조 속도 60개월, 불량률 0.3%.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원칙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다. 우리가 허락해야 그들이 움직인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워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봤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에게 농축권을 주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핵무장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워커 장관이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아시아 전체가 핵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건 기우입니다. 사라 첸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NPT 회원국입니다.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 제재를 받아요. 제재가 통할까요? 해밀턴 장관이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핵무장 제재를 받은 8개국의 70년 데이터를 분석했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가 25% 이상 폭락한 사례는 군사 공격을 받은 이라크뿐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2년 내 정상화됐고 인도는 제재 기간에도 수출이 증가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제재가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위치입니다. 해밀턴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전기차 배터리 30%, 조선 수주량 50%,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미국 자신도 흔들립니다. 첨단 산업과 군수 조달 체계가 무너져요. 워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넘기란 겁니까? 협력하자는 겁니다. 해밀턴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설계할 파트너예요. 회의실이 양분됐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섰죠. 저는 그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추방시킨 박정민. 그가 지금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죠. 20년 전. 그때 저는 젊은 핵물리학자였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막 받았고 국방부 핵전략실에 갓 입성한 신참이었죠. 박정민을 처음 만난 건 MIT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눈빛이 맑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에 미쳐 있었어요. 콜린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식 영어였지만 또렷했죠. 언젠가 한국도 자체 원자로를 만들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기술 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아직 멀었죠. 미국이나 러시아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요. 박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했죠. 박정민은 MIT에서 5년간 연구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의 천재였죠. 그가 만든 개념 설계도는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5년 어느 날이었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민이라는 한국인 연구원을 아십니까? 네, 동료입니다. 왜요? 기술 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정민이 기술을 유출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FBI가 그의 연구실을 뒤졌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박정민은 며칠간 신문을 받았죠.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기술 유출의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박사, 국방부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정민의 비자 연장을 막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무혐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의심은 남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핵기술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박정민은 천재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미국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됐죠. 그를 내보내는 건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박정민의 비자 연장 불가 권고, 안보 리스크 존재. 그 보고서가 결정타였습니다. 박정민은 미국에서 추방됐죠.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콜린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썼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겠죠. 박정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할 거예요. 당신들이 막으려 한 그 기술을 말이죠. 정민, 그건 20년 뒤에 다시 만날 겁니다.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누가 옳았는지 증명되겠죠. 박정민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등이 굳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박정민의 이름을 잊으려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가 무고했다는 걸 알면서도 추방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해밀턴 장관이 말한 그 이름, 박정민,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총괄. 20년 전 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만날 겁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간 외면해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정민. 그가 정말 해냈다고요? 미국이 막으려 한 그 기술을 한국에서 완성했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자동화율 80%, 불량률 0.3%, 건조 속도 60개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박정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해밀턴 장관을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정말 그 정도입니까?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팀을 보내겠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한국 전역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올리죠. 좋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콜린스 박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각하. 당신이 실사팀장을 맡으십시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요? 당신은 핵비확산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입장이죠.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십시오. 하지만 각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일 내로 한국조선소, 원자력연구원, 핵연료 시설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한국이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요? 박정민이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며 복도로 나왔죠. 콜린스 박사. 뒤에서 사라 첸이 불렀습니다. 괜찮습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사라 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한국에서 좋은 결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죠. 한국. 20년 만에 가는 한국. 박정민이 있는 곳.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MIT 연구실. 박정민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다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항공편을 검색했죠. 내일 아침 인천행 직항이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죠. 14시간 뒤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요? 박정민을 만나게 될까요? 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간 피해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들고 있었죠. 내일이면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숫자 노름인지.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국으로 갑니다. 20년 전 제가 추방시킨 그 사람을 만나러, 진실을 확인하러, 그리고 어쩌면 용서를 구하러. 비행기 티켓을 출력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출발. 인천 도착 예정 오후 4시.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로 가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가속화. 2년 내 첫 진수 예정.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년 내 진수. 그 속도가 진짜라면 한국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인 겁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누가 옳았는지 증명되겠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증명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만약 박정민이 정말 완성했다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인정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28년 전 젊은 과학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걸어갔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K001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4시간 뒤면 한국입니다. 20년 만입니다. 박정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끝났죠.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눌렀어요. 실사팀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2명, 국방부에서 2명, 그리고 저. 모두 핵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린스 박사님. 젊은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준혁 과장입니다. 5일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입니다. 거제. 한국 조선업의 심장이었죠.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속으로 생각했죠. 실제 기술력은 다를 겁니다.
4시간을 달려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어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오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설을 예상했습니다. 녹슨 철골과 오래된 장비들, 개발도상국 공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차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SF 영화 속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20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초대형 실내 도크,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들, 자동화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소라고요? 네. 이준혁 과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검은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린스 박사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김현우 부사장입니다. 오늘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죠. 먼저 전체 현황을 브리핑하고 현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김현우 부사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실력에서 나온 건지 허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하나오션의 로고가 떠 있었죠. 의자에 앉자 김현우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세계 조선 수주량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절반. 저는 메모했습니다. 알고 있는 숫자였지만 직접 들으니 무게가 달랐죠. 잠수함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새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KSSIII 배치.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의 사진이었죠. KSSIII 배치급은 60개월 만에 건조됩니다. 60개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4개월입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많죠. 평균 100개월 이상 걸립니다. 100개월 대 60개월. 40%나 빠른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죠. 2가지입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첫째, 모듈화. 선체를 블록 단위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합니다. 조립만 하면 되죠. 둘째는요? 자동화입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용접 자동화율 70%, 품질 검사 자동화율 85%, 로봇이 용접하고 AI가 검사합니다. 인간의 실수가 없어요. 70%.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40%도 안 됐죠.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현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으로 들어갔죠. 천장이 아찔하게 높았습니다. 50m는 넘어 보였어요. KSSIII의 선체 블록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블록들이 정밀하게 결합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봇 팔 6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정확하고 빠르게. 인간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저 로봇들이 용접합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하죠. 인간은 불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저는 용접 부위를 자세히 봤습니다. 거의 완벽했죠. 이음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용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죠. 온도, 압력, 속도, 각도. 모든 수치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잡아내죠.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죠. 조작된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이 선체는 포스코 HY-180 고장력강으로 만들어집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금속 조각이었죠. 일반 잠수함용 강제보다 30% 더 강하고 40% 더 가볍습니다. 인장 강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400메가파스칼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400메가파스칼? 미국 HY-100이 690메가파스칼이었죠.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청했습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제3자 인증서였죠. 독일 TV와 미국 ABS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시죠. 김현우 부사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일렀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확인해야 했죠. 원자로 모듈 조립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설계와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D 모델과 실제 제작 공정이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었죠. 모델에서 수정하면 현장 로봇이 즉시 반영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1mm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0.01mm요. 김현우 부사장이 반복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입니다. 0.01mm.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독일 지멘스도 일본 미쓰비시도 0.05mm가 한계였죠.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요구했습니다. 물론이죠. 김현우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봇 팔 8개가 동시에 원자로 모듈을 조립하고 있었죠. 각 로봇은 정밀하게 볼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측정 장비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현우 부사장이 레이저 측정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직접 측정했습니다. 조립된 모듈의 오차를 확인했죠. 0.008mm.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년입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10년간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술자의 집념이 느껴졌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정밀도가 필요한 겁니까? 김현우 부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요. 뭘 당하지 않으려고요? 무시당하는 거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핵심은 안 가르쳐 줬죠. 우리는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 만들기로요. 김현우 부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0년의 한이 느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추진 시스템 조립 라인이었죠. 여기서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이 결합됩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원자로 모듈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수백 톤은 되어 보였죠. 하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죠. 저 크레인도 자동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GPS와 레이저 센서로 위치를 잡습니다. 오차 범위 2mm 이내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숫자들이 쌓여갔죠.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부사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당신이 회의적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 대부분 그래요. 한국이 이 정도일 리 없다고 생각하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30년 전에는 우리도 못 믿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가 조선소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갔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죠. 눈앞의 현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이동했죠. 김현우 부사장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총괄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혹시 그분 성함이 박정민 박사님입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민. 20년 전 제가 추방시킨 그 사람.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현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시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정민을 만난다고요? 20년간 피해온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그런 말로 20년이 지워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죠. 속이 뒤틀렸으니까요. 오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특별구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었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거대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현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압 소리가 울렸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민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주름도 늘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눈. 20년 전 MIT에서 봤던 그 눈이었죠. 오랜만이군요. 콜린스 박사. 박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죠. 정민.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박 박사님. 편하게 불러도 됩니다. 박정민이 웃었습니다. 20년 전처럼 정민이라고 해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사팀장이 당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어요. 당신이 직접 와서 보길 바랐거든요. 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봐야 하니까요. 박정민이 조선소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막으려 했던 것. 그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죠. 검은색 무반향 타일로 뒤덮인 선체.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저게. 네. 박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입니다. 내년에 진수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난간을 붙잡아야 했죠. 어떻게? 20년 걸렸습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추방한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가 핵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면 됐습니다. 일본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개발하면 됐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정민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추방하면서 뭐라고 했죠? 한국은 영원히 기술 수입국이라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났죠. 20년 전 젊고 오만했던 제가. 틀렸습니다. 박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콜린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쳤죠.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원망도 안 해요. 당신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까. 그럼 왜? 증명하려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박정민이 핵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증거입니다. 20년간 한국이 준비한 결과물이에요. 저는 핵잠수함을 봤습니다. 길이 100m, 직경 10m,
검은색 선체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20% 전홍축 우라늄 기반입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IAEA 비확산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죠. 미국식 90% 고농축이 아니에요. 연료 교체 주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25년에서 32년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도 30년인데 우리는 출력을 낮추는 대신 효율을 높였습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7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한 번 넣으면 30년 가까이 교체가 필요 없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전홍축으로도 장기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작전 반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4,000km 이상입니다. 박정민이 답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하와이도, 괌도,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도요. 4,000km. 현재 한국 디젤 잠수함의 2.5배였습니다. 건조 기간은요? 60개월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수 없었죠. 모든 숫자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수 때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박정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죠.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흥남 철수 때 겨우 살아남았어요. 맨몸으로 배에 올랐죠. 고향은 두고 왔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박정민이 계속했습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마라. 스스로 지킬 힘을 가져라.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70년 전입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준비했어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으려고. 7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70년간 이걸 준비했다고요? 당신이 저를 추방했을 때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요? 네.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박정민이 핵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년 걸렸어요. 하지만 해냈죠.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내린 결정.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기술. 박정민이 그걸 완성했습니다. 저 없이, 미국 없이.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뭐든지요. 인정해 주세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걸,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그거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민의 눈과 마주쳤죠.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70년을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박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린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의 악수였죠. 손이 따뜻했습니다. 박정민이 직접 핵잠수함을 안내했습니다. 철문을 통과해 도크 안으로 들어갔죠. 가까이서 본 핵잠수함은 더 거대했습니다. 검은색 무반영 타일이 빛을 흡수하고 있었죠.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이 100m, 배수량 4,000톤입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보다는 작지만 임무 수행에는 충분하죠. 저는 선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죠. 용접선이 안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찰 교반 용접입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아크 용접 대신 마찰열로 접합하죠. 이음새가 사라집니다. 저는 손으로 표면을 훑었습니다. 정말 이음새가 없었죠. 완벽하게 매끄러웠습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까?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미국 실사팀 아닙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통로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각종 배관과 케이블이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함교로 가시죠. 박정민이 앞서 걸었습니다. 함교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조종석에는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은 백업용으로만 남겨뒀죠. 저는 조종석에 앉아봤습니다. 화면을 만져봤죠. 반응이 빨랐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였어요.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박정민이 답했습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자체 개발했다고요? 원자로실을 보시겠습니까?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연료가 장전되지 않았으니까요. 안전합니다. 원자로실로 이동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죠. 원자로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높이 4m, 직경 2.5m 정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어마어마했죠. 7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15년간 개발했죠.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부 국내에서 했습니다. 안전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간 테스트했습니다. 박정민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비상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멜트다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멜트다운 제로요? 수동 안전 설계입니다.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 대류로 냉각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안전해지죠. 저는 원자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필사적이었으니까요.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면이 바다입니다.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핵잠수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원자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건 그들의 생존권이었죠. 미안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원자로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죠. 저는 핵잠수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검은 괴물. 하지만 한국에게는 수호신이었죠. 70년간 준비한 자위력의 상징. 내년에 진수합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두 번째가 나오죠. 5년 안에 5척을 만들 겁니다. 5척이요? 네. 그래야 24시간 초계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5년에 5척, 연간 1척씩. 미국은 3년에 1척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한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건조 속도에서는요. 속도만이 아닙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비용도요. 비용이요? 우리 핵잠수함은 척당 2조 원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4조 원인데 절반이죠. 박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화와 모듈화 덕분입니다. 인건비가 확 줄었어요. 절반 가격에 더 빠른 속도.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박정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핵잠수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박정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제자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카쇼 재처리 시설 아시죠? 네. 플루토늄 45톤을 보유한 시설이요. 맞습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45톤이면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그걸로 뭘 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박정민이 답했습니다. 30년간 시설을 돌렸지만 가동률은 12%예요.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은 8%도 안 되죠. 12%.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일본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왔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합이 안 되니까요.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원자력, 방산이 전부 따로 놉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가 서로 경쟁하죠. 협력이 안 돼요. 한국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박정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포스코 강제가 하나오션으로 들어가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가 현대중공업 선체와 결합됩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손가락을 엮어 보였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장. 저는 그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일본은 왜 못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은 있죠. 박정민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없습니다. 결단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용기요. 박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완벽주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기존 방식만 고집합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한국은 일단 해봅니다. 박정민이 웃었습니다. 실패하면 고치고 또 실패하면 또 고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됩니다. 일단 해본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었죠. 구체적인 비교를 보여드릴까요?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죠. 한국, this 일본. 항목 한국 일본 제철이 시설 가동률 80%, 목표 12% 잠수함. 건조 기간 60개월 84개월 자동화율 70% 35% 액잠 보유 2026년 예정 계획 없음. 저는 표를 봤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죠. 일본은 왜 핵잠수함을 안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못 만드는 겁니다. 박정민이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분절되어 있어서 실행이 안 됩니다. 미국이 도와주면요? 미국이 도와줘도 똑같습니다. 박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부서 간 협력이 안 되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일본한테 맡기면 10년이 걸려요. 한국은 3년이면 됩니다. 3년 대 10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백악관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직 선택 안 하셨잖아요. 박정민이 웃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이 보고서를 써야 결정되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 않았죠.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정민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본거지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박정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인정해 주셔서요. 박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와서 보고 인정해 주기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고서 잘 써주세요. 박정민이 차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으니까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숙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정민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해견료 자립 현황 및 미국의 대응 전략.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거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선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밤에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나라.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진실을 써야 했죠. 미국이 틀렸다고, 한국이 옳았다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일간 한국 전역을 돌았죠. 거제 조선소, 대전 원자력연구원,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포항 포스코. 모든 시설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자동화율 80%, 불량률 0.3%, 건조 기간 60개월, 원자로 국산화율 95%. 한국은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죠. 서울 호텔 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견료 자립 현황 및 미국의 대응 전략.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28년간 저는 하나의 진리를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건조 속도에서, 자동화율에서, 비용 효율에서, 심지어 기술 혁신에서도 0.01mm 정밀도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에게 농축권을 줘야 합니다라고요? 미국이 틀렸습니다라고요?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30년 커리어가 부정되는 겁니다. 핵비확산의 전문가로서 제가 주장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죠.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첫 단어를 쳤죠. 한국의 해견료 자립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계속 썼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했죠. 첫째, 확장 억제 비용 30% 절감. 연간 120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 둘째, 러시아 의존도 감소. 현재 46%인 러시아 우라늄 의존도를 5년 내 2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셋째, 중국 견제 강화. 한국의 핵잠수함은 서태평양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동맹 안정화. 한국에게 정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맹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저는 멈춰서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28년간 제가 반대해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농축권을 주지 마라. 아시아의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제 주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정반대의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걸 제출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한국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았죠. 박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추방시킨 젊은 과학자, 지금은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총괄. 그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으려고요. 70년 동안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7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릎 꿇었던 역사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다. 타이핑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다.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년간의 판단 착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과. 그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어려웠죠.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전과 같은 멤버들이 모여 있었죠.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무부 차관, CIA 국장.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콜린스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을 전폭 지지한다. 네, 각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자로, 조선, 연료주기 기술을 모두 갖췄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저는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동화율 80%,
건조 속도 60개월, 불량률 0.3%, 숫자들이 나열됐죠. 미국보다 25% 빠르고 비용은 절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워커 상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5일간 모든 시설을 돌았습니다. 숫자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로카쇼 가동률 12%, 30년간 약속만 하고 실행은 못했습니다.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일본 비교표. 일본에게 맡기면 1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3년이면 됩니다. 워커 장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확장 억제 비용은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30% 절감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연간 120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억지력을 갖추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죠. 대통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용 절감. 그의 관심사였죠. 중국은요? 중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비 비중이 12%에서 18%로 오르죠. 한국 핵잠수함은 중국에게 전략적 악몽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붕괴합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GDP 대비 20% 이상을 국방비로 써야 하니까요.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죠. 대통령 각하. 저는 직접 대통령을 봤습니다. 저는 28년간 핵비확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에게 농축권을 주면 안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한 건 한국의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준비했어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으려고.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혼자서도 해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기술이 완성됐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럼 우리는 뭘 얻습니까? 주도권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협력하면 한국과 함께 글로벌 핵질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한국은 독자 노선을 가겠죠. 그때는 우리가 소외됩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좋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한국과의 5대5 동업을 승인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각하, 워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에게 통보하십시오. 대통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워커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박사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말씀이십니까? 공식 사과.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20년간 한국의 기술 발전을 막으려 했던 것. 그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과한다고요? 발표문을 준비하십시오. 대통령이 해밀턴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공식 성명을 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과합니다. 70년 만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민이었죠. 콜린스 박사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인됐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5대5 동업.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공식 사과. 저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성명을 내십니다. 20년간의 판단 착오에 대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입니다. 콜린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써줘서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70년간. 아닙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정해줬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정민. 저는 말했습니다. 20년 전 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어요. 스스로 해내야 했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다음에 한국에서 봅시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진수식에 초대할게요. 꼭 가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70년.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섰죠.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우라늄 농축 5대5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동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저는 브리핑룸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당한 기술 발전을 제안해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과하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죠. 콜린스 박사님, 보고서를 쓰셨다면서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미국보다 낫다는 겁니까?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원자력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핵 전문가가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뉴스였죠. 브리핑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해밀턴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콜린스 박사.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역사를 바꾸셨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쓴 것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해밀턴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들고 있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역사적 사과. 한미핵 동맹 새 시대 열려 70년 만에 인정받은 한국의 기술력. 저는 뉴스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콜린스 박사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청와대 의전 비서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대통령께서 감사 전화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잠시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70년간 해낸 겁니다. 그 70년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청와대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이죠.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한국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한테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죠. 20년 전 MIT. 박정민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 우리는 젊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죠. 박정민은 한국의 기술 자립을 꿈꿨습니다.
저는 그 꿈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결국 그가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70년.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 핵기술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설계자. 박정민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설계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한국은 설계자가 됐습니다. 70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었죠.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박정민의 얼굴. 맑고 열정적인 눈. 그 눈빛이 20년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정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겼어. 창밖의 석양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밤이 왔죠.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설계자의 시대.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회의적이었던 미국 관리가 한국을 인정하고 세계를 바꾸는 보고서를 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그리고 미국이 사과했습니다. 20년간의 잘못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릎 꿇었던 그 날부터 오늘 세계 앞에 서는 이 순간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존 의지입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는 70년의 맹세. 미국의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우리가 틀렸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갑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파트너로,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70년의 기다림,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